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오늘은 2-3 유학과 불교에서 불교 부분 함께 하도록 할게요. 교과서로는 70쪽부터 75쪽까지 함께 할 건데요. 먼저 불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또 동아시아로 전파되면서 이 불교가 변화된 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교를 통한 이 동아시아상에서의 교류에서 문화재 부분과 승려들의 활동 부분으로 나누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이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불교는 이제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석가모니, 이 석가족의 성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세속적인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왕자였죠, 그죠? 처음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자신이 부처, 즉 깨달을 자가 될 것을 가르치는 종교였는데요.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인간 생로병사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은 전생에 가진 업에 따라서 현생을 살아가고 또 현생은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윤회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통해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자가 바로 부처라는 뜻을 가지고 부처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가 성립된 초기에는 이 승려들이 출가한 승려들이 개인적인 수행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기원전 1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출가하지 않은 제가자들을 중심으로 개인의 해탈에 중점을 둔 기존의 불교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들은 해탈에 이르지 못한 중생들을 다 함께 큰 술에 태워서 해탈의 긍지로 함께 가야 한다라는 이타행,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로운 이제 덕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며 자신들을 스스로 큰 수레란 의미에서 큰 대자에 탈승자를 써가지고 대승이라 부르고 종래 불교를 소승이라고 부르며 구분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출가 수행자보다는 일반 신도의 깨달음을 중시하고 부처를 신격화하면서 부처를 믿기만 해도 부처의 자비로 극락왕생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깨달음에는 이르렀으나 해탈하지 않고 남아 중생을 이제 구제한다라는 이런 보살이라는 개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보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웹툰 신과 함께 보면 이런 불교적인 세계관과 더불어서 많은 사랑을 받는 지장보살이 나와요. 지장보살. 이 지장보살이 만화에서는 막 변호사 양성학교를 만들어서 죽은 이들에게 변호사를 붙여주는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죠, 그죠? 이외에도 사랑을 많이 받는 보살로는 뭐 관세음보살 유명하죠, 그죠? 그럼 이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파된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70쪽 아래의 불교 전파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이제 소승불교가 약간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고 이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이제 불교는 대승불교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전파된 이 불교는 1세기 기원 전후 이제 비단길을 통해서 사막을 통해서 유입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약간 추측을 하고 있고 이 불교가 언제 막 국가적인 이제 지위를 가지게 됐냐면 그 5호 16국 시대 기억나죠? 중국이 막 분열했던 그 5호 16국 시대부터 북위에 이르는 이 유목민족 국가가 들어서면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게 돼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원래 이제 한족은 유교 사상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목민족 출신의 국왕들이 그들을 이제 지배하려고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외래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불교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도 이런 이제 중국 스타일의 왕권 강화를 하는
때 도움이 되는 불교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자세한 이런 내용들은 한국사 시간에 이미 배웠을 겁니다. 그 중에 신라만 좀 이제 보고 가면요. 신라는 한강 유역을 점령하기 이전에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토착 세력과 그 신앙이 너무 강해서 불교를 국가적인 종교로 국교화하는 데까지는 100년이나 걸렸고, 또 그 과정에서 2차돈이 목이 잘려가지고 흰피를 막 공중에 뿌리는 이런 사건이 있어서야 가능했었죠. 그죠? 그리고 의상과 원효 얘기는 워낙 유명하죠. 이 둘이는 함께 이제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불교를 배우려고 가다가 원효는 중간에 해골물을 먹고 깨달음을 얻어서 유학을 접고 국내에 남아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불만 외워도 극락 종토로 갈 수 있다라는 종토 신앙을 이제 설파하게 됩니다. 원효, 그죠? 그리고 의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당나라로 가요. 그래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이 중국 스타일의 이 화엄종이라는 종파를 열고 또 이 관세음 보살이라는 이 이제 그 개념을 한국에 널리 퍼뜨렸는데요. 우리 이걸 붙이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많이 들어봤죠, 그죠?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들어봤던 이 주문 이거에 원효와 의상이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당시 대중들에게 또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그들이 했다는 것,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것은 한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으로의 전파인데요. 네, 네.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은 6세기 백제 성황 때 불교가 전파되어 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귀족 모노노베 씨는 이제 그 불교를 수용하면 일본 토착신이 노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교 수용을 막았어요. 신라랑 약간 유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백제계 귀족이었던 소가 씨가 쇼토쿠 태자와 연합해서 그들을 내쫓고 자신의 집안 딸을 스이코 천황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사위였던 쇼토쿠 태자에게 섭정을 맡겼는데요. 이 쇼토쿠 태자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그 이후 100년간 불교계 문화를 아주 꽃피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아스카 문화, 아스카 시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동아시아로 전파된 불교는 인도에서 성립한 불교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뭐 동아시아 스타일로 이제 불교 토착화되었다랄까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 이게 뭐예요? 바로 동아시아사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동아시아사 이제 동아시아사 스타일, 동아시아의 불교 스타일 이런 것들은 워낙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눈 동그랗게 뜨고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 특징은 국가 불교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 다른 말로는 이제 나라를 지키는 불교가 되었다 해서 지킬 호자를 써가지고 호국 불교라고도 하는데요. 이 왕즉불 사상같이 왕권을 강화하거나 또 그러한 맥락에서 대규모 불교 사원 또는 불상, 대장경 등이 만들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호국 불교의 면모라 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 임진왜란 당시에 그 스님들이 막 승병을 구성해가지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게 동아시아의 스타일의 불교다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왕죽불 사상 얘기가 나오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TMI를 쌤이 하나 한다면, 이 전생의 업에 따라서 현생이 정해진다는 게 바로 불교 교리잖아요, 그죠? 그럼 소위 황제라는 사람들은 전생에 뭐쯤이었길래 황제로 현생을 했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불교 입장에선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네, 바로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은 전생에 부처였다가 이제 현생에 이제 오면서 백성,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현생에 태어나서 왕이 되었다. 이런 논리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은 곧 부처다, 부처였다. 그래서 왕의 말을 따라야 한다, 부처님을 믿듯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이런 논리로 전개된 것이죠. 대규모 불상이라고 한다면 뭐 중국의 윙강 석굴, 롱먼 석굴 들 수 있겠고요. 한국에는 뭐 석굴암 본존불이라든지, 일본은 도다이치의 비로자나불 커다란 거 있었죠, 그죠? 청동불. 또 사원이라고 하면 한국의 황룡사라든지 또는 일본의 도다이지 이런 걸 꼽을 수가 있겠네요. 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전통 신앙과 고유 신앙, 전통 사상과 고유 신앙을 결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불교가. 당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교의 발달로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을 자르고 부모를 내팽개치고 출가하는 불교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 바로 부모 은중경이에요. 이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기존의 산신이라든지 칠성과 같은 북두칠성을 믿는 토착신앙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불교가 안으면서 우리가 지금도 한국 절에 가면 후미진 곳에 산신각이나 칠성각 같은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이 외래 종교에 대한 반감을 낮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헤이안시대 말기에 일본 고유의 신앙인 신토와 또 불교가 결합하는 신불습합적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옆에 있는 하치마 신상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이처럼 이제 토착의 신과 부처를 동일한 존재로 인식을 하면서 이제 신토의 이제 개념에서 불교를 해석하려는 이런 모습도 보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빼먹을 수 없는 게 세 번째, 선종의 발달을 할 수 있겠는데요. 선종은 6세기 초 남인도 승려인 달마대사가 이제 이념한 그런 불교 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중국으로 이제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비단길, 사막길을 따라서 막 오다 보니까 문자로 전파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막 줄 긋고 공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석가모니는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죠? 공부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이거 아니죠. 보리수 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참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대에서도 이런 직관적인 깨달음과 참선을 중시하자라는 게 바로 선종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 선종을 체계한 거예요. 그래서 요 달마대사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제 일화들이 있어가지고 잠시 안내를 하자면, 이 달마대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9년 동안 조그마한 굴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가만히 참선하는 면벽 수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 토굴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면 이 달마대사의 모습이 이 벽면에 새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걸 후대에 새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9년 동안 한 자리에 그렇게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한 제자가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4일 동안 그를 만나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 제자는 토굴 앞에서 연장 4일을 밤을 새면서 꼬박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마침내 달마가 이제 말을 했어요. 네가 하늘에서 붉은 눈을 내리게 한다면 너를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자신의 팔을 잘랐습니다. 한쪽 팔을. 그래서 피가 흩뿌려지면서 눈이 붉게 변하자 달마는 그를 제자로 삼았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소림사, 여러분이 아는 그 무술로 유명한 소림사를 거점으로 선정을 퍼뜨리게 되는데, 그래서 소림사에서 스님들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두 손을 모으는 합장을 안 하고 한 손으로만 인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연이 반영되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여튼 우리가 이렇게 앞에 말한 것처럼 왕실, 귀족 중심의 학자적인 스타일로 이제 불교를 접근하는 것을 교종이라고 불러요. 교종. 그에 반해서 이제 달마처럼 참선과 깨달음을 중시하는 걸 선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통일신라 말기에
통일신라 말기에 지방 호족들이 막 각지에서 반발을 일으키면서 결국 그들이 연합해서 고려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지방 호족들이 지방 호족들이 이제 후원을 하면서 이 선종, 여기 나와 있는 구산선문, 이 선종들이 엄청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첫 무사 정권이 가마쿠라 막부인데요. 막부는 천막에 세워진 정부란 뜻이에요. 아무래도 무사들이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막부가 기본적인 이제 어떤 정부가 되고, 그리고 그 막부를 다스리는 장군, 일본어로는 쇼군이라 하거든요. 이 쇼군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이 직관과 참선이란 가르침이 일본의 무사도와 매우 유사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들 사이에서 선종이 크게 유행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일본의 문화 또는 다도, 우리 일본은 막 이렇게 그 차를 먹는 방식이 되게 규율이 있잖아요. 절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본의 이런 정원 문화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면서 선종은 일본 문화 발달에도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불교를 통한 동아시아에서의 교류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재에서 나타나는 유사성, 거기서 교류의 흔적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불상입니다. 우리가 이 고류사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일본 국보 1호입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이 금동미륵 보살 방가사유상은 우리나라 국보 83호죠. 그죠? 이 두 상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유사한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일단 그 형상이 똑같죠. 하는 모습. 이걸 반가사유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반만 가부좌를 튼 거예요. 그러고 생각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떤 몸체를 나타내는 모습이라든지, 여기 치마선, 이 바지선을 나타내는 이런 주름이라든지, 또는 쓰고 있는 관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진 시기나 또는 어떤 이제 디자인을 봤을 때 같은 장인이 만든 또는 같은 공방에서 만든 작품이 아닌가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방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는 신라에서 만들어서 일본 쇼토쿠 태자에게 전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방가사유상을 만든 목재 자체가 일본에서만 자생하는,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적송이라고 하니까 정말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 이 도다이지 청동대불 개안식 때는 중국, 베트남 등 각국의 이제 승려들이 모여가지고 이 엄청 이제 커다란 이 축제처럼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이 아무래도 되게 이제 이런 문화적인 교류가 불교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또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불탑입니다. 불탑. 탑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탑, 스투파라는 것은 석가모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를 화장하고 나온 살이 있죠. 유리구슬 같은 거. 그걸 모시면서 인도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동아시아로 전파되면서 각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로 지역색에 맞게끔 변형되어 자리를 잡게 돼요.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진 탑과 많이 다릅니다. 먼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드메이드 벽돌을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사람도 많고 모래, 이 벽돌의 재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벽돌을 써가지고 이제 벽돌 전자를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전탑이라 부르는데 이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안탑. 이 당나라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측천무가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까지 높이가 엄청나요. 이제 뭐 아파트 제가 봤을 때 한 5, 6층 높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처럼 인구가 많거나 또는 뭐 벽돌을 만드는 재료가 풍부해서 벽돌로 집을 짓고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목탑이 만들어지거나 뭐 전탑을 모방해서 이제 벽돌은 못 만드니까
돌을 벽돌식으로 깎아 만든 모전 석탑 같은 게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통일 신라를 거치면서 이런 불국사 3층 석탑 같은 형태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게 돼요.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목자재 조달이 좀 유리한 면이 있어서 목탑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호류서 5층 목탑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이제 이런 스타일의 목탑이 일본에서는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에는 뭐 인쇄술이라고 해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무구정강태 다란이경, 이게 아까 나와 있던 그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 앞에서 봤던 뭐 팔만대장경 71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팔만대장경, 그런 어떤 이제 대장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쇄술이 발달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불교를 통한 교류에서 승려들의 활동을 볼 수 있겠는데, 이 너무 조금 중요합니다. 역시 주의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국은 이제 이 승려들이 비단길을 거슬러서 인도로 가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구해오는 구법승의 활약들이 돋보이는데요. 대표적인 법정 현장이 그런 구법승, 이제 불법을 구하러 가는 승려라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다녀오면서 남겼던 이런 이제 기행문들이 남아 있는데, 특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손오공 사오정 접팔계가 나오는 서유기 들어봤죠? 거기에서 이제 그들을 이끄는 삼장법사의 실존 모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그가 남긴 대당서엽기, 이게 바로 이제 서유기가 나오게 된 어떤 영감을 준 이제 그 문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같은 경우에는 해초가 인도를 직접 다녀와서 가다, 왕, 오 5개 천축국을 다녀와서 이제 쓴 기행문 왕호 천축국전이 이제 남아 있다고 하고, 또 의상과 원효는 우리 앞에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그 외 고려 시대에 이제 다른 교과서에 나와서 이제 언급을 하면 의천과 진울, 의천은 우리 왕자였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왕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천태종을 창시했는데, 여러분이 우리 그때 이제 불교가 경전을 공부하는 교종과 또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으로 약간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걸 교종 중심으로 통합을 하려고 했던 게 의천이고, 그 다음에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해서 이제 이런 활약들이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일본.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건너갔던 앤닌의 기행문이 남아있어요. 입당구법 행기라고 해서 당나라에 들어가 이제 불법을 구한 기행문이다라는 건데, 그가 되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죠? 귀화를 직접 뵌 적은 없으나 높은 이름을 이미 오래전에 들어 흠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다. 그래서 이제 당신 덕분에 내가 불법을 잘 공부하고 돌아간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진짜 동아시아 각국에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불법을 구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특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봤던 사람들 중에서 현장, 해초, 앤님 같은 경우에는 기행문 같은 게 남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시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 보면 시기를 써줬죠. 이게 정말 어렵게 나오면 이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약간 순서, 이건 언젠가, 이렇게 뭐 해초를 내놓고, 이게 8세기잖아요, 그죠? 해초가 활약했던 시기에 유사했던 뭐 감진을 답으로 내놓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 표 자체를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제 다 이제 내용을 배워보았는데요. 불교의 등장, 이거는 뭐 이제 불교가 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종교인지 무엇인지, 그런 다음에 이 불교가 대승과 소승으로 나뉜 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사상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도록 하시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였죠. 불교의 토착화. 그래서 불교가 첫 번째는 호흡. 아이고. 네.
불교가 첫 번째는 아이고 난리 났네요. 아이고 난리 났네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죠? 첫 번째는 불교가 호국 불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왕권 강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나라의 이제 외래 종교인 만큼 토착 신앙 또는 전통 사상과 이제 섞이면서 이 불교가 가진 이질감을 이제 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종의 발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종교, 경전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교종과 대립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죠. 그다음 불교를 통한 교류에서 많은 승려들의 모습을 봤는데 특히 세 사람은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이 인도에 갔다 왔던 현장, 그리고 우리 통일신라의 해초,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앤닌, 이 세 사람은 모두 뭐다? 기행문을 남겼다. 그 기행문의 이름도 함께 기억해 두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이네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아마 코로나 대비한 온라인 수업이 거의 마칠 것 같은데, 이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